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에듀 언어 강사 김우주입니다. 오늘은요, 현대시 패턴으로 분석하기라는 제목의 특강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현대시를 갖다가 패턴으로 조금 단순화시켜서 분석해보자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모의고사나 수능, 특히 수능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낯선 시를 출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과서 밖에 있는 작품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워낙 많은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작품 모두를 공부하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처음 보는 낯선 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참고서나 혹은 선생님의 도움 없이도 주제 정도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혹은 표현상의 특징이나 운율상의 특징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내공을 쌓아두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는요, 이 주제와 관련해여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어떤 시들의 패턴을 분석한 다음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작품들에서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작품들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낯선 시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근데 잠깐 칠판을 봐주시면요. 일단 여러분, 기본적인 출발점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이렇게 출발합니다. 낯선 시의 경우들에도 여러분들 일단은 읽고 나신 뒤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 주제를 파악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낯선 시의 주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제 수능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저한테 들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의 주제는 어떻게 잡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시적 화자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적인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시에서 느껴지는 정서 혹은 태도. 요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시의 주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적 화자의 경우는요, 생략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시가 됐든지 주제는 뭘로 잡는 거냐면 시적 상황과 거기서 느껴지는 정서 혹은 태도로 잡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시적 화자가 있는데요. 이 시적 화자가 뭐 하는 상황이냐면 여자친구한테 차인 혹은 남자친구한테 차인, 즉 이별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별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서는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니까 슬픔의 정서가 묻어나겠지요. 자, 그러면 시적 화자는 생략해도 좋다 그랬으니까 시적 상황이 이별이고 거기서 느껴지는 정서가 슬픔이니까 이 시의 주제는 둘을 보태면 뭐가 되는 거죠? 이별의 슬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시가 됐든지 주제는 기본적으로 시적인 상황과 거기서 느껴지는 정서를 묶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시의 주제를 완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정서의 경우에 말 그대로 인간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인데,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학교 선생님들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많은 선배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 뭐냐면 유교에서 말하는 7가지 정, 7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쓸 건데 보시면 기억이 날 겁니다. 7정이 어떤 것들이냐면 희, 노, 에, 락, 에, 오, 요. 여기 있는 7가지 감정이거든요. 자, 희는 여러분 기쁘다는 뜻이죠. 기쁨. 노는 노여움, 분노,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 그 다음에 애는 이제 슬픔이라는 뜻의 애자고요. 락은 즐거움이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애는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오는 증오, 미움. 그 다음에 욕은 욕구, 욕망, 뭔가를 바란다는 것인데 시에서는 소망이라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7가지 감정 중에 어떤 감정이 드러나 있는지를 1차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느꼈을 정서가
여기 있는 7가지 중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1차적으로 따져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등과정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시 중에요. 가장 많이 다뤄주고 있는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요, 여러분? 7가지 감정 중에. 예, 사실 정답은 뭐냐면요. 슬픔입니다. 슬픔. 얘가 1번이에요. 1번.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땀 찍어보셨나요? 예. 두 번째는 근데 조금 의외일 수도 있는데 노여움의 감정이 2번입니다. 학문적인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런 식입니다. 고등과정에서 주로 출제되는 시들,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시들은요. 크게 나누면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현실과의 관계성을 완전히 배제한 채,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가지고 개인의 내면에 있는 감정을 노래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를 뭐라 그러냐면 순수시라 그래요. 그런데 그 순수시 중에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감정이 여기 있는 슬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슬픔이고요. 두 번째로 고등과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시가 뭐냐면 순수시 말고 현실과의 관계성을 완전히 잘라버린 시 말고 현실과의 관계성이 굉장히 많은 시, 현실과 연관지어서 지어진 시, 그래서 현실 참여시라고 불리우는 참여시가 두 번째로 쓰여진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현실 참여시, 특히 우리나라에서 쓰여진 현실 참여시는요,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현실을 다루는 게 많아요. 일제강점기가 됐든 혹은 독재라는 어떤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탄압받는 상황이 되었든. 그래서 그 부정적인 상황에 노여움을 느끼고 있는 이런 시들이 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7가지 감정 모두 시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건 순수시에서 슬픔, 그리고 참여시에서 노여움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모두 다 정리할 수는 없고 우리가 주로 보게 되는 작품들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이 슬픔을 노래하고 있는 순수시 아니면 노여움의 감정 속에서 쓰여지고 있는 참여시니까 순수시 중에서 슬픔의 감정, 그리고 현실 참여시들을 통해서 노여움의 감정이 어떻게 분출되고 있는지 이 2가지만 기본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번 특강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중에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이 슬픔의 감정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 슬픔의 감정이라는 것이요. 항상 어떤 시적 상황과 연결되냐면 부재, 무엇인가가 존재하지 않을 때 슬픔의 감정이 생겨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없을 때, 부재할 때도 슬픔의 감정이 생겨나고요. 혹은 어머님이 됐든 자식이 됐든 내가 너무나 보고 싶은 나의 혈육, 그런데 그 혈육이 내 옆에 없을 때, 부재할 때도 또 다른 슬픔이 묻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고양이 너무나 보고 싶은데 고양이 내 옆에 없을 때도 슬픔이 묻어나거든요. 이렇게 무엇인가가 내 옆에 존재하지 않는 부재인 상황일 때 슬픔의 정서가 많이 묻어나요. 그래서 오늘은 슬픔의 감정을 다루는 그 첫 시간으로서 부재 그리고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공부할 것인데요. 무엇인가가 내 옆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거기서 느껴지는 슬픔의 감정들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연계된다는 걸 보시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저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또 기다리는 편지라는 작품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를 조금 봐주시죠. 예, 자, 그럼 여러분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린트를 보시고요. 또 기다리는 편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그 아래에 보시면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그 문제를 다 푸시고 제 해설 강의를 들으셔야 조금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시 해설하고 문제 풀 건데요. 혹시 아직 문제풀이가 덜 된 학생들이 있다면 지금 요 순간에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주시고 문제를 다 푸신 다음에 제 해설 강의를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믿고 바로 갈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 보겠습니다. 또 기다리는 편지라는 정호승 시인의 작품이 나와 있죠. 선생님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아끼고 좋아하는 시인데요. 참 애절한 시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 작품은 보시다시피 연구분이 따로 되어 있진 않지요. 그런데 내용상 이 작품을 둘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쪼갤 수 있냐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줄 보시면 저무는 섬 하나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이런 표현 있죠. 저무는 섬 하나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외로운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이렇게 있죠. 그 6번째 줄과 7번째 줄.
저무는 섬 하나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하고 외로운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그 사이에 물결 표시를 길게 해주셔가지고요. 위에 있는 부분과 아래에 있는 부분을 둘로 똑 쪼개는 겁니다. 윗부분이 뭐가 되냐면 네모 1번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이 뭐가 되냐면 네모 2번 부분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모 1과 네모 2 둘로 쪼개놓고 시를 좀 해석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여러분 이 작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미리 좀 보고 가셔야 되는데 첫째 줄에 보시면 지는 저녁해를 바라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저녁해라는 말 지는 저녁해를 바라보며 그랬는데 그 저녁해라는 말에 네모 표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녁해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대를 사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날 접은 하늘에 별들은 보이지 않고 잠든 세상 밖으로 새벽달 빈길에 뜨면 그랬는데 새벽달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여러분들이 새벽달에다가도요. 네모 표시를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새벽달 빈길에 뜨면 사랑과 어둠의 바닷가에 나가 저무는 섬 하나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보세요. 외로운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해마다 첫눈으로 내리고 새벽보다 깊은 새벽 그랬죠 여러분. 거기 새벽보다 깊은 새벽이라는 말이 있는데 새벽보다 깊은 새벽 이 말에도 여러분 네모 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모 표시 이렇게 해주시고요. 예. 새벽보다 깊은 새벽 섬기슭에 앉아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는 일보다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네모 친 녀석들을 봤더니 첫 번째가 저녁해고요. 그 다음이 새벽달이고요. 마지막이 새벽보다 깊은 새벽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녁해가 몇 시쯤이나 될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녁이 되긴 됐는데 해도 아직 떨어지기 전이니까 뭐 6시나 7시 뭐 이런 시간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시간은요. 새벽에 달이 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1시나 2시 뭐 이런 시간이겠죠. 그 다음에 새벽보다 깊은 새벽. 진짜 새벽 중에 새벽이니까 3시, 4시 혹은 5시 이런 시간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시의 흐름이 뭐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 하나를 좀 잡고 가셔야 되냐면 이 시의 시상전개가 무엇과 연관지어져서 시간의 흐름과 연관지어져서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하나 잡아두시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줄 보세요. 지는 저녁해를 바라보며 그랬죠, 여러분들. 그 지는 저녁해라는 말에 뾰족하게 이렇게 괄호 하나만 쳐줄래요? 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지는 저녁해. 예.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주시는 겁니다. 지는 저녁해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였습니다. 오늘도 그랬으니까 어제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렇게 그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는 저녁해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대를 사랑했습니다. 날이 저문 하늘에 그랬죠. 두 번째, 날 저문 하늘에다가도 뾰족한 괄호 표시를 해주세요. 날 저문 하늘에. 그 다음에 별들은 보이지 않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거기도 뾰족한 괄호 해주세요. 별들은 보이지 않고. 별들은 보이지 않고. 잠든 세상 밖으로 새벽달 빈 길에 뜨면 자 여러분들 빈 길에다가도 뾰족한 괄호 표시해 주세요. 빈 길에 뜨면 사랑과 어둠의 바닷가에 나가 저무는 섬 하나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저무는 섬인데 여기에다가도 여러분들 뾰족한 괄호로 표시 하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뾰족한 괄호로 표시한 시어들인데요. 해는 해인데 어떤 해냐면 지고 있는 저녁해입니다. 하강 이미지죠 여러분.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 이미지를 가지게 되죠. 그 다음에 하늘도요. 그냥 하늘이 아니라 날이 저문 하늘이에요. 역시 하강적 이미지죠. 요 시어도 마이너스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 역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구별하면 마이너스, 부정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 다음에 길도 여러분 텅 비어있는 빈 길인데다가 섬도 그냥 섬이 아니라 저무는 섬, 하강적 이미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모 1번 파트의 지금 전반적인 이미지는 뭐냐면 부정적인 이미지, 마이너스 이미지인 것이죠. 그렇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모 2번 부분을 볼게요. 7번째 줄인데 외로운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해마다 첫눈으로 내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눈에다가 뾰족한 괄호로 표시해 주세요. 첫눈으로 내리고 새벽보다 깊은 새벽 섬 기슭에 앉아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는 일보다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는 일보다 거기 이렇게 대괄호로 좀 묶어보시죠.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는 일보다 그 다음에 그 아랫줄까지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하였습니다. 여기까지요. 예.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첫눈이란 시어의 이미지를 떠올릴 건데요. 첫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 플러스 이미지로 쓰나요? 마이너스 이미지로 쓰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첫눈. 항상 기대하고 기다리는 날이죠. 첫눈 오는 날은 누구나 다 설레이는 날이잖아. 그러니까 첫눈은 여기서요. 플러스 이미지로 쓰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래놓고 나니까 네모 1과 네모 2가 어떻게 쪼개져 있는지 알겠죠? 네모 1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 마이너스 감정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네모 2번 부분은 플러스 이미지, 긍정적인 어떤 느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로 바꾸자면 네모 1번 파트는 무엇과 관련된 거냐면 절망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모 2번 파트는요. 희망과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과 연결시켜서 보자면 새벽달이 뜨는 그 시간 1시, 2시까지는 절망 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 새벽보다 깊은 새벽 다음 날이 밝아오는 3시, 4시, 5시가 되니까 희망의 감정으로 감정이 다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봤던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오늘도 그대를 사랑하는 일보다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했습니다.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선생님이요. 예전에 근무했던 학원에 선생님보다 1살 어린 남자 국어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요. 군대 때 헤어진 여자친구를요. 9년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9년째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그녀에게서 연락이 없는 것이죠. 오늘 또 9년째 되는 날인데 그녀를 기다렸는데요. 하루 종일 그녀의 소식을 기다렸지만 그녀에게서 소식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몇 시가 되냐면 저녁 해가 뜨는 시간이 됐어요. 우체부 아저씨들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또 생각하는 거죠. 9년이나 기다렸는데 이제는 진짜 안 오려나 보다. 그리고 그렇게 또 절망 속에 그 하루를 보낸 것입니다. 잠은 당연히 못 자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니까 무슨 생각이 슬며시 다가오는 겁니까? 9년이나 기다렸는데 9년하고 하루만 더 기다리면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9년하고 하루째 되는 오늘은 분명히 무슨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하고 오늘 또 그녀를 한번 기다려보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그녀를 기다리는데요. 그녀에게서 연락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오겠지요. 그러면 그날 밤에 또 혼자 앉아가지고 절망에 휩싸이겠죠. 9년하고 하루를 기다렸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는 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이 밝아오니까 또 무슨 생각이 드는 거죠? 9년하고 이틀째 되는 오늘에는 연락이 와주지 않을까? 9년하고 하루나 지났는데 이제는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또 희망과 절망을 반복해가며 10년, 15년 채워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만 사랑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바보 같지만 오늘 또 내일 또 오직 그녀한테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절절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가슴 아픈 작품이 또 기다리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오지 않지만 오늘 또 내일 또 그 사람만 사랑하니까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감정들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마지막 그 표현 좀 보세요. 오늘도 그대를 살아가는 일보다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했어요. 정말로 기다리는 게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에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빨리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잖아. 얼른 그녀한테서 뭔가 소식이 오고 그녀와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기다리는 일이 더 행복할 리가 없죠, 여러분. 살아가는 게 더 좋죠. 자, 그래서 보시면 겉으로는 기다리는 게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기다림이 끝나고 사랑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야. 겉과 속이 다르죠. 겉으로는 기다리는 게 좋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기다림이 끝나기를 바랄 테니까.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걸 무슨 법이라고 하죠? 그쵸? 반어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뭐가 쓰인 부분이냐면 반어법이 쓰인 부분입니다. 반어법. 예. 자, 그래서 시가 전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 마이너스 절망 이미지에서 플러스 희망 이미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 마지막에 반어법이 쓰였다는 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아래에 있는 내용 읽으면서 총정리를 좀 할게요. 자, 보시면 프린트 보시죠. 아래 갈래, 자유시, 서정시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성격은 서정적이고 애상적이다. 애상이란 말은 슬프다는 뜻이니까요. 굉장히 슬픈 노래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재는 사랑하는 사람 그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이게 시적 상황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주제는 그대에 대한 절실한 사랑과 기다림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하자면 내가 사랑하는 님이라는 대상이 부재한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부재한 상황 속에서 슬픔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 그 슬픔의 감정 중에서도 어떤 감정?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님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서가 심화된다. 시간의 흐름 제가 말씀드린 대로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잔잔하고 담담한 어조로 잘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해설해 드릴게요. 첫 번째 보세요. 1번, 이 시의 시상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갔다는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정답은 1번, 시간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 시의 시적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첫 번째, 현재 사랑하는 님과는 헤어진 상태이다. 맞지요? 동그라미. 2번, 님과의 재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마지막에 희망으로 마무리 지었으니까 맞는 얘기지요. 동그라미입니다. 세 번째, 자기 반성을 통해서 님과 이별의 회한을 노래하고 있다. 자기 반성하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3번이 틀렸다고 보시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신의 심정을 자연물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절망의 감정이나 희망의 감정을 드러낼 때 자연물들이 쓰였지요. 희망일 때는 첫눈이 쓰였고 절망일 때는 길도 쓰였고 섬도 쓰였고 조 위에 하늘도 쓰였고 뭐 이런 것들 가능합니다. 5번, 절망과 고독을 통해 님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난다. 절망도 드러나고 그리움도 우리가 충분히 추리할 수 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이 시를 연극으로 구성한다고 할 때 고려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첫 번째, 조용하고 잔잔한 음악을 배경으로 한다. 괜찮죠? 두 번째, 마치 연극에서 독백을 하듯이 낭송한다. 괜찮겠죠? 세 번째, 시의 분위기를 최대한 살려가지고 간절하게 표현한다. 괜찮죠? 4번, 님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도록 표정 연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 직설적으로 감정을 표출해서 화자의 슬픔이 드러나게. 여러분, 이 작품은 직설적으로 자신의 슬픔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들의 어떤 이미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작품이지요.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4번, 님이 부재하는 현실 상황을 자연현상에 비유해서 형상화하고 있는 시어 그랬는데 님이 없는 상황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별들이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날 저문 하늘에 별들은 보이지 않고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이 저문 하늘에 별들은 보이지 않고 날 저문 하늘에 별들은 보이지 않고 님이 없는 상황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님이 보이지 않는 거. 예. 5번, 시적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는 방식이 기억과 유사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억 부분은 보셨다시피 이 반어법이 쓰인 부분이었죠. 그래서 반어법이 쓰인 게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려는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시구가 나와 있는데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김소월 선생님의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나보기가 역겹다고 떠나가는 그분을 보면서 어떻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울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울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속으로는 정말 펑펑 울 겁니다. 어찌됐든 겉과 속이 다르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반어법이지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문제들을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부재하는 상황,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님이 부재하는 상황을 그리고 있는 또 기다리는 편지라는 가슴 아픈 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요, 여러분들 혈육, 자신이 사랑하는 어떤 가족이 없는 상황을 노래한 작품을 이야기할 건데요. 칠판 얼른 지우고 와서 새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어서 유리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용 선생님의 작품이죠. 거기 보시면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고 제 해설을 들으셔야 효과가 조금 더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아직 안 푼 학생들은 일시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문제를 푸신 다음에 제 해설 강의를 들어주세요. 저는 여러분들 믿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용 선생님의 유리창인데요. 일단은 이 작품 역시 연구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내용상 둘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보시면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여섯 번째 줄 물 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그 아랫부분에 물결 표시를 길게 해주셔가지고 이 시를 둘로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줄과 일곱 번째 줄 사이에 물결 표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윗부분을 네모 1번, 그 다음 아랫부분을 네모 2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얘기를 할게요. 첫째 줄 보세요.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단 차고 슬픈 것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해주세요. 의미는 제가 이따가 나중에 정리할 거고요. 유리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고 합니다. 도대체 차고 슬픈 것의 정체가 뭘까요, 여러분? 귀신은 아닐 텐데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 줄 보겠습니다. 열없이 붙어서서 열없이는요 지금 말로 하면 기운 없이 이런 뜻입니다. 기운 없이 붙어서 가지고 누가요? 시적 화자가 어디에 붙어서 있죠? 유리에 이렇게 붙어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입김을 흐리우니 그랬습니다. 아하, 그러면 첫째 줄에 차고 슬픈 것이 뭔지 알겠죠? 유리에 시적 화자가 흐리우고 있는 입김이겠죠, 입김. 그 입김을 흐리우니까 그 입김이 길들은 양 언날개를 파닥거린다 그랬어요. 입김이 날개를 파닥거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입김이라는 게 이렇게 확 끼었다가 사그라드는 이 모습을 마치 새가 날개를 파닥거리는 것에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길들은 양 언날개를 파닥거린다는 것은 입김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 그 언날개 여기에다가 또 동그라미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설명은 나중에 할 거고 어쨌든 언날개 역시 여러분 입김일 텐데 입김을 마치 새인 것처럼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한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시적 화자가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유리창에 기운 없이 이렇게 붙어 서가지고요. 입김을 자꾸 흐리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여러분 입김이 끼니까요. 요걸 지우고 창밖을 바라보는 거죠. 또 지우고 창밖을 보고. 근데 또 기임이 차니까 또 지우고 창밖을 보고 계속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입김이 끼었을 때는 이제 밤이 사라졌다가 입김을 지우면 밤이 확 오고 입김을 지우고 또 지우는 행위를 갖다가 밤이 밀려왔다가 또 부딪혀 나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물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적 화자가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창밖에 뭘 보고 있었다는 거죠?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별을 보다가 갑자기 물 먹은 별이래요. 별이 물을 먹을 수는 없고 뭐가? 그 별을 바라보고 있는 시적 화자의 눈에 눈물이 맺힌 것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물 먹은 별에다가도 동그라미 표시를 하나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네모 1번 부분이 끝났는데요. 네모 1번 부분은 시적 화자의 행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적 화자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유리창에 열 없이 기대어 서가지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죠. 밤하늘에 떠있는 뭘 보는 겁니까? 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김이 자꾸 끼니까 입김을 지우고 입김을 지우고 그러다 어느 순간 눈물을 또르르 흘리게 되는 것이죠.
왜 이 사람이 밤에 갑자기 자지도 않고 깨가지고 밤하늘의 별을 보다가 결국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그 이유가 네모 2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밤에 홀로 이렇게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뭡니까? 너라는 대상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날아가 버렸기 때문이죠. 결국 너라는 사람의 부재로 인해서 이렇게 슬픔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정신이 아예 나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산새처럼 날아가 버린 너가 누구냐는 것인데 바로 시적인 어떤 시가 지어진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정주영 선생님이 아이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폐병으로 아이를 잃었어요. 결국 산새처럼 날아가 버린 너는요. 정주영 시인의 죽은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아이를 생각하니까 밤에 잠이 올 리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열없이 유리창에 붙어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오늘 또 눈물을 흘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산새라는 시어에다가도 동그라미를 좀 이렇게 쳐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그 집에서요. 정을 주고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만 죽어도 온 식구가 며칠을 밥을 못 먹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내 뱃속에서 내 피가 섞인 내 아이가 자라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폐병으로 고통스럽게 죽었는데요.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의 아픔이고 슬픔인 것이죠. 이 절절한 슬픔을 갖다가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 여기 있는 정지용의 유리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친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산새가 결국 뭐였습니까? 죽은 나의 아이였죠. 그 다음에 물 먹은 별에서 별도 결국 뭡니까? 내가 아이라고 생각하고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언날개를 파닥거린다 그랬는데 이 언날개가 새의 이미지인데 새는 결국 자신의 아이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 언날개가 결국은 입김이었는데 입김이 바로 차고 슬픈 것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네 가지는요 모두 연결됩니다. 무엇과 관련을 지어서 연결되냐면 죽은 아이와 관련되어서 연결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죽은 아이와 관련된 시어를 찾으라 그러면 여기 있는 네 가지 것들이니까요. 요걸 좀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특히 이거 말고도 두 가지 더 체크해 주셔야 될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아래에서 세 줄 올라가시면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이렇게 되어 있죠. 외로운 황홀한 심사를 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외로운 황홀한 심사.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외롭다는 말은 여러분 이미지로 따지면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보통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외로운 김우주. 그럼 별로 안 좋은 것이죠.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근데 황홀하다는 건 어떻죠,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집어넣어 보세요. 뭐 황홀한 김우주. 그럼 되게 좋은 칭찬이죠. 이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러니까 한 줄에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함께 쓰여가지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순이 발생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 이것을 표현법으로 뭐라고 하냐면 역설법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역설법. 예. 그래서 일단 외로운 황홀한 심사는요. 역설법이 쓰였다는 걸 한 가지 체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작품에서 유리 혹은 유리창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데 보시면 지금 이 시의 구조를 좀 보시면 가운데 여기 있는 이 유리, 유리 혹은 유리창 가운데 여기 있는 유리창을 기준으로 이쪽은 창 밖의 세계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창 안의 세계입니다. 창 안에는 살아있는 시적 화자가 있으니까 여기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간, 이승이고요. 창 밖에는 별이 떠 있는데 별은 죽은 나의 아이를 생각하는 거니까 죽은 사람들의 공간, 바로 저승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유리와 유리창은요, 기본적으로는 창 밖과 창 안의 세계, 저승의 세계와 이승의 세계를 가르는, 둘을 똑 자르는 단절의 대상입니다. 단절. 그런데 또 하나는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단절이지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창 안의 세계와 창 밖의 세계가 이승과 저승이 결국 유리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유리를 가운데 두고 창 안과 창 밖이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유리라는 게
둘을 단절시키기도 하지만 또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유리를 기준으로 두 세계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를 통해야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둘을 단절시키는 것이자 더 나아가서 연결 내지는 소통하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지극히 좀 뭐랄까 충돌이 일어나지만 유리라는 녀석은 둘을 단절시키는 역할도 혹은 둘 사이의 통로 역할, 연결하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걸 매개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절과 연결의 매개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 단절만 생각하시는데 연결의 매개체도 가능하다는 거, 요걸 좀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시를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어찌됐든 앞부분에는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고 뒷부분에는 왜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부재 그리고 슬픔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앞에 있었던 작품이 님의 부재를 노래하고 있다면 이 작품은 혈육의 부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혈육의 경우에는 자식의 경우도 있지만 보고 싶은 누나, 보고 싶은 형, 혹은 보고 싶은 어머니,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프린트 보면서 총정리를 좀 하죠. 갈래는 보시다시피 자유시 서정시고요. 성격은 상징적이다. 그 다음에 회화적이고 감각적이다. 이렇게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재는 어린 자식의 죽음이고요. 주제는 죽은 아이에 대한 슬픔 그리고 그리움이겠지요. 특징은 선명하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쓰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감정을 절제해서 표현했고 모순어법을 구사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역설법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의 함축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슴 아픈 작품이지요. 자, 여러분 그러면 문제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세요. 이 시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첫 번째, 다양한 심상이 쓰이고 있다. 이거 맞는 것이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번, 역설적 표현이 쓰였다. 맞죠? 동그라미. 3번, 직설적인 표현으로 주제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아니죠. 상징적으로, 간접적으로 돌려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라고 봐야 되겠죠. 4번, 선명하고 감각적인 이미지의 시어. 1번에 있는 그 심상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맞는 말이고요. 5번, 대립적인 시어를 결합해서 감정의 절제를 이루고 있다. 이 역설법과 관련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쨌든 3번, 직설적 표현은 안 쓰였습니다. 2번, 시적 대상이 부재하게 된 원인을 말해주는 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 바로 폐병이 원인이었는데 그게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라는 부분에 나와 있죠. 정답은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거기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세요. 기억의 속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은 보시다시피 유리인데요. 이제 유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절과 연결의 매개체였죠. 그래서 1번, 안과 밖의 경계이다. 맞고 2번, 죽음과 삶의 경계이다. 이쪽이 죽음, 이쪽이 삶. 맞죠? 세 번째, 자아 반성의 매개물이다. 반성의 매개물은 안 쓰였죠. 정답은 3번이네요. 4번, 단절과 소통의 매개체고 5번, 이율배반적 이미지를 지닌 역설적 이미지. 단절하면서 동시에 연결하니까 역설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이 부분인데요. 절망감과 허탈감을 암시한다. 또 밤은 죽음의 세계를 상징한다. 맞는 것이죠. 또 저승과 이승의 단절감, 또 죽음의 세계에 대한 무력감 다 맞는데 5번, 신비로운 미지의 세계를 표현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번, 발상 및 표현이 디귿과 가장 유사한 것. 외로운 황홀한 심사. 결국 역설법이 쓰인 걸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에 봤더니 역설법이 쓰인 거. 4번에 찬란한 슬픔의 봄이 있는데요. 여기 잠깐만 봐주시면 찬란한 슬픔의 봄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찬란하다는 건 여러분 좋은 말이죠. 자기 이름 집어넣으면 되죠. 찬란한 김우주. 되게 괜찮죠? 근데 이제 슬픔은 안 좋은 거죠. 슬픈 김우주 하면 우울하고 안 좋은 거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둘의 충돌이 일어나니까 여기 역시 뭐가 쓰인 부분이냐면 역설법이 쓰인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이죠. 다음 시효 중 리을의 영상과 거리가 먼 것. 아, 너는, 니는, 너, 죽은 아이죠. 그래서 앞에 보셨던 저 네 가지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리가 먼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3번, 새까만 밤이 되겠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잃은 슬픔을 노래하는 작품 정주영 선생님의 유리창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무엇인가가 부재하는 상황이 나오면 정서는 슬픔일 테고 주제는 그것이 부재하는 상황, 거기서 느껴지는 슬픔 이렇게 잡아가신다는 거 원리를 좀 이해하시고 각각의 작품들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1강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2강으로 새롭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